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파트 1.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감사의 힘. 제2장 암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소 제목입니다. 불평, 불만, 암이 좋아하는 감정. 나도 모르게 불쑥 생기는 감정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좋은 감정들은 면역력 개선에 도움되지만 불평, 불만, 불신, 미움, 시기, 질투, 분노처럼 나쁜 감정들은 마음의 병과 더불어 몸의 병까지 불러온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불평과 불만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범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엄청나게 좋은 일이 아니라며 불만을 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100원을 주었는데 1000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며 불평합니다. 로또 1등이 되었지만 공동 1등인 사람들과 나눠야 하니 억울하다라고 불평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두 감정이 쉬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감사한 마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싹틀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불평 불만은 옆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몹시 나쁜 바이러스입니다. 가만히 보면 불평 불만을 속으로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불평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 나쁜 감정이 듣는 사람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나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멸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썩은 나무 하나가 주변으로 뿌리를 뻗쳐 멀쩡한 다른 감사 나무까지 고사시키는 것과 비슷하죠. 한편 불신과 미움은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이는 대인 관계의 폭을 계속해서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방의 선의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대하면서 밀어내고 미움의 감정은 눈을 멀게 하니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심리입니다. 잘 활용한다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의심병이나 만성적인 패배감을 안겨주기 쉽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성공하겠어 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면 다행인데 나보다 못난 사람 같은데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 혹시 빼기 좋은 것 아니야? 금수저에서 저렇겠지? 결국 나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책할 대상은 노력하지 않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눈초리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을 향하면 안 됩니다. 암이 사랑하는 최악의 감정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정신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게 되면 마음의 뿌리가 썩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분노는 반사회적입니다. 분노의 대상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제거하고 쉽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반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감사와 거리가 가장 멀죠. 사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람을 쫓아내면서 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제 발로 악의 구렁텅이에 걸려 들어가는 결과와 마주할 것입니다. 그 늪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 분노를 유발하게 될 것이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 시선을 돌리면 감사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소 제목입니다. 화, 내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요즘의 시쳇말로 짜증 유발자를 암 유발 캐릭터 혹은 암적인 존재라고 하고 화나는 일을 두고 암 유발 시츄에이션이라고 한다죠. 그만큼 분노와 암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환우들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의학적으로 볼 때 분노와 암은 정말 연관이 많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더 높다는 듀크 대학교 의대팀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습관성인 분노가 일시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단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화날 만한 행동을 하잖아요.
절로 화가 나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물론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감정의 동물인지라 당연히 화가 날 수도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화를 너무 많이 참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는 족족 참지 말고 화를 내면서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분노는 나쁜 것이니 무조건 참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로만 행동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후자로만 행동하게 되면 내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화를 참아도 병에 걸리고 화를 많이 내도 병에 걸린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화를 내는 방법과 그 정도, 화를 참는 수준과 적절한 해소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현명하게 화내고 참더라도 적당한 수준으로 참고 앙금을 남겨놓지 말고 잘 해소해야 합니다. 우선 화를 성급하게 내면 안 됩니다. 먼저 그 감정을 다스린 다음에 화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심호흡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터링 과정도 없이 무조건 화부터 내는 것은 자기 심신을 망치는 최악의 지름길입니다. 아마 덜컥 화부터 낸 뒤에 조금만 더 참을 걸 하고 후회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후회는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화를 참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선으로 분노 유발자를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일단 감정이 다스려지게 되면 곧 발산될 나의 분노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도달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도움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도움되지 않는 화는 가능한 한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시선은 상대방을 가해자가 아닌 상처투성이인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사랑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또한 마음을 바꿔 시선을 등 뒤로 돌리는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화나는 것일까요? 화내는 것일까요? 그게 그거 같지만 화나다는 수동적인 표현이고 화내다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전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는 것이고 후자는 스스로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 때문에 화를 낸다 보다는 너 때문에 화가 난다 라고 하는 수동적인 표현을 더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난다에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네가 나를 자극해서 화가 난다는 것은 은근한 남 탓입니다. 또한 나 화났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화내지 말고 참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참자 화나지 말자라고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참자 화내지 말자 하는 능동적인 표현법으로 말합니다. 이처럼 화낸다는 주체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분노 조절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화를 낸다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화는 언제나 크고 작건 또 다른 화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발적, 주도적으로 분노를 조절해서 화를 참는 것이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 덕분에 참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마인드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소 제목입니다. 화, 참을 것인가, 낼 것인가. 그냥 내가 참는 편이 나아요. 굳이 싫다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다가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 억압 성향이 암 발생의 심리 요인이라고 하는 연구도 있었죠.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자신의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정신이 고갈될 때까지 참아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그렇게 대해도 괜찮아 하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복되기 쉽다는 뜻이죠. 그러니 나의 화난 감정을 좀 더 창조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말이 어려우면 글이 어려우면
제3자를 통해서라도 나의 감정을 표현해서 연소시켜야 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입을 빌리거나 글로 전하게 되면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무엇보다 주어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 표현법과 너 표현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나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나 표현법입니다. 나는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는 것처럼 내 감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솔직히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 표현법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법은 너의 행동은 그래서 문제야 하는 것처럼 상대를 비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솔직한 자기 표현법은 대인 관계의 폭을 좁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넓힙니다. 솔직하게 심정을 표현했다고 하여 좁아질 대인 관계라면 오히려 끊어버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분노 유발자가 화를 돋우는데 어떻게 차분히 대처할 수 있나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자아 성찰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분노를 자율의지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상대와 나는 물론이고 사회마저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가 한계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썩은 나무 뿌리의 예서처럼 결국에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망가뜨리지요. 물론 그 안에는 내 가족도 포함됩니다. 분노는 쌓아두지 말고 적절하게 휘발시켜야 각종 내과 질환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잘 다스리게 되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면 암의 나무가 쉽게 면역층을 뚫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심하고 교만하게 되면 암나무의 뿌리가 땅 밑에서 서서히 세력을 확장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나무의 뿌리를 휘감아 고사시킬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부쩍 화를 많이 내고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주변에 참다운 어른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노를 통제하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롤 모델 말입니다. 또한 갑질 막말, 묻지마 폭행, 보복 분풀이 같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분노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주 접하다 보니 감각이 묻어지면서 어지간한 분노에는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저 안타깝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포함한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암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감사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노 역시 감사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참으면서 자기 수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양을 계기로 한층 성장한 자신을 보면서 대견해하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무작정 화부터 내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원만히 해결하는 자기 모습에도 충분히 감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분노 유발자가 그걸 깨닫게 해줬으니 감사할 일이네. 오늘 감사할 거리가 또 하나 늘었으니 감사할 일이다 하고 말이죠. 소 제목입니다. 분노의 나무에서 사랑의 열매를 얻는 5가지 방법. 도대체 분노를 다스리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화를 참아야 합니다. 이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인 사랑을 얻기 위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분노의 나무에서 사랑의 열매, 즉 감사한 삶을 얻어내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오래 참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이들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자면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참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분노는
보의 작은 틈을 뚫고 나오는 본물과도 같아서 일단 한번 내뿜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화는 화를 먹어가며 점점 더 커지는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일단 참고 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게 되면 어느새 일렁이던 수면도 자연스럽게 잔잔해지고 평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향하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오래 참지 아니하고 덜컥 화부터 내는 이는 사랑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자격도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일단 참아야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인 온유로 나아갈 수도 있고 시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누구 때문에 극도로 화가 난 상태라면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화를 낸다라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게 되면 나만 더 고통스럽습니다. 분노는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른다고 훌훌 털어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은 참는 것이 옳습니다.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내가 탈진할 때까지 참으려는 뜻은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이 무조건 마음속에 쌓아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참는 선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표현할 것은 표현하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면이 잔잔해졌다라고 하더라도 내면 저 깊은 곳에는 분노가 응어리처럼 꾀아리를 틀고 있어서 자칫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분노를 다스려서 스스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음의 다음 단계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참고 또 참은 다음에 분노의 상대를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온유의 부드러운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음과 사랑 다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기. 화가 나는 것이 감사할 일이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눌러주는 영혼의 뚜껑이 바로 감사인데 내가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내 그릇의 뚜껑이 이렇게 가벼웠구나 반성하자라고 생각한다면 분노거리도 충분히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화를 참았다면 내가 이 정도로 수양이 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찰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감사하는 태도로 삶을 꾸려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화를 내면 나만 손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화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계속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이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한 김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죠. 참아야 하는 이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필요한지 혹은 불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장점이면 키우고 단점이면 보강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찬찬히 나를 돌아볼 기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3. 권리 및 소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내 것을 빼앗기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일반적으로 분노는 내 소유권을 침해당했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갔으니 화가 나고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확 움켜쥐려 하니 더 화가 납니다. 이는 버려야 할 그릇된 감정입니다. 우리는 소유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내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있나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있나요? 진정하고 온전한 혹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누지 않는다면 더 큰 부를 얻지 못합니다. 7세 때는 빈민가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고 9세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력 당했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고 15살 때 아이를 낳았지만 2주 만에 하늘로 보냈고 이후에
마약 복용으로 수감생활까지 하는 등 평탄치 않은 인생을 보냈지만 결국 지구촌에서 가장 성공한 토크쇼 여왕이 된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에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손에 넣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같이 나눠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답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인도에 갔을 때 일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거린에게 나는 1루피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루피에도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1루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태도를 보고 다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따라붙으면서 자신의 1루피를 돌려달라고 졸라대는가 싶더니 급기야 화를 냈습니다. 내 것이니까 다시 내놓으라는 얘기였죠. 1루피가 당신 것이라고? 나 또한 화가 치밀었습니다. 과연 1루피의 진정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이미 주었으니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거린이 그것은 원래 저 한국인의 것이었으므로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되돌려 달라며 짜증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권만 내려놓아도 분노 앞에 선 나의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 문제가 터져 골치가 아플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홀가분해졌습니다. 주님의 회사이니 주님이 손해보시겠군요.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이죠. 손익을 따지면서 머리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라고 100% 나만의 것일까요? 그 운명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화를 낼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분노의 나무에서 사랑의 열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4. 가해자를 축복해주기. 미워 죽겠다는 감정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더군요.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나아가 나를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의 기도까지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 문제도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가해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해버리면 상대에 대한 원망도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서 내가 더 강해졌으니 용서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 이것이 생각의 전환, 상황의 재구성을 통한 분노의 다스림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해자는 용서의 대상을 넘어 사랑의 대상이자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나의 수면은 잔잔해지면서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다음은 장경철 교수께 배운 것인데 나의 내면을 지키면서 상대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인사말입니다.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므로 기대하면 실망도 커집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작정하면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가 그의 분노가 또다시 나에게 다가올 때, 즉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아예 미리부터 가해자를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미리 관용을 베풀게 되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죠. 이것을 미리 감사한다라고 해서 선감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선감사를 하고 나면 나의 그릇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또 감사의 소재가 됩니다.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짐의 주체는 물론 본인입니다. 5. 오늘 안에 해결하기.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오늘의 화는 오늘 안에 다스리고 내일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매일 밤 해야 합니다. 오늘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다스린 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오늘의 화를 침대까지 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통의 불면증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화는 누가 대신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 치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불신과 미움, 불평과 불만이 고개를 쳐들어 악의 꽃과 검은 잎을 피워낼 것입니다. 재발이 반복되다가 만성 증후군이 되면 그런 나쁜 감정이 원래 마치 나 자신 자체인 것처럼 믿어버리게 됩니다. 악마의 꿰매에 속아서 그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삶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설마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에 암이 생기는 것을 바라진 않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화를 참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누릴 최고의 덕목인 사랑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부디 분노의 나무에 사랑의 열매가 달리도록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소 제목입니다. 매일매일 분노 내려놓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상처, 아픔, 분노 속에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도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한 사람이 나인데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상처에 대한 반응은 죄와 무관하다는 사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에 그릇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상황에서도 가려진 죄, 반응을 잘못한 죄에 대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저작거리의 분노 유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나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수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저렇게 교회가 많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평상시 사고와 행동이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 변화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인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달라지지 않게 되면 나를 둘러싼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항상 여러분의 호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꺼내서 닫힌 문의 자물쇠를 열어야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 역시 사랑의 대상이자 축복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너나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래 참고 오히려 사랑하고 현실에 감사하고 인식을 바꾸게 되면 너도 나도 아프지 않게 됩니다. 가해자를 선감사로 축복할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래서 암을 멀리하는 최선책입니다. 자유롭게 되고 싶었기에 증오심을 내려놓았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입니다.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에 반대하며 종신형을 받고 27년을 복역하면서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인물이죠. 27년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은 복수의 칼을 갈기에 넉넉한 시간이었지만 그는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감사, 딛고 설 수 있는 땅의 감사,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의 감사, 먹을 수 있는 음식 한 끼의 감사, 강제 노역 시간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 모든 환경에 감사함에 버텼습니다.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감사를 통해 보복을 꿈꾸는 시간이 아닌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리더는 훗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감옥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쇼생크 탈출처럼 감동적인 작품도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 절망의 공간에 감금된 주인공 앤디가 탈출하면서 감방 동료 레드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희망은 좋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한국판 포스터에는 이런 카피가 적혀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매일매일 오늘의 분노를 오늘 안에 해결하고 증오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숙면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만 살면 병원에 올 일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값싼 암보험은 또 없을 것입니다.